그래서 그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해녀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은 사람한테도 이거를 꼭 합니다. 이 퀴즈는.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제주 해녀, 그 다음에 조오륜이라는 수영선수, 수중말레 한국 대표 선수 세 명이 수영장 물속에서 누가 가장 오래 찾고 있을까? 누굴 것 같아요? 해녀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조오륜, 수중발레, 해녀가 손 안 드신 분은 중요한 거 아니죠. 사는데 먹고 사는데 진짜 먹고. 나 책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양심적인 청중 수강자가 있어야 세상은 밝아지고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그죠? 읽은 사람은 다 아는 답인데 어쨌든 또 답을 알면서도 일부러 해녀라고 저를 도와주신 분도 제가 한 분은 기억이 나요. 저분을 여러 번 제 강의 때 봤는데 이거 매번 써먹는 건데 답을 뻔히 알면서 해녀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해녀를 제주 해녀를 대상으로 해녀 강의를 했을 때도 해녀분들이 자기네들이 해녀가 제일 오래 있을 거라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게 퀴즈를 제가 시작을 안 했겠죠. 해녀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해녀가 제일 먼저 나오고 조오륜 선수가 제일 오래 있었죠. 조오륜 선수는 원래 선천적으로 심폐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라톤이 허용적, 그 다음에 수영의 조오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 만에 제일 먼저 왔고, 그거는 해녀들은 반복적으로 물질을 하기 때문에 언제 물 위로 올라와 되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녀는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물질을 해서 전문적인 해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그러니까 7장보다 제가 8장을 먼저 소개를 하게 되는 건데,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의 생애 이야기라고 한 거는 제가 해녀에 대해서 처음 발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8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아니군요. 그 소제목만 보면 제주해녀의 양녀로 자란 김순자, 결혼 후 서산바다에서 배운 물질, 그 다음에 눈치껏 빼어 머리싸움을 하는 물질자가 뭔가기술, 이런 식으로 되는 내용이고, 아까 제가 구술세계사 책도 3월달에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녀고 또 세계사를 바탕으로 쓴 거라서 구술세계사 책에서는 그냥 책 제목, 그러니까 그 장의 제목을 제주해녀의 물질 이야기라고 했고, 여기서는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김순자 삼촌의 소개는 물질이 자기와의 싸움, 머리싸움, 눈치껏 배우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몸으로 배운 물질은 해녀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하나가 된다. 네, 그리고 7장은 제주 해녀의 역사인데, 이거는 워크숍에서 제주 여성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발표한 거고, 제가 발표할 때 이게 완성된 게 아니니까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제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워크숍 모음집을 해서 활자화는 됐습니다. 발표한 대로. 그래서 그러면 저 발언을 반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보면은 여기 이 활자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인용할 사람은 많은데, 저는 원래는 인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빼고 인쇄가 돼서 제가 다시
이제 고쳐서 7장 제주에 대해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에서는 요거 문제, 그러니까 해녀냐 잡녀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제주 해녀가 언제 문헌에 등장하고 조선시대 잡녀가 와 일본 식민 자본주의 제주의 6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 제주 해녀가 유사로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러니까 유사로로 된 것은 제일 먼저는 시기적으로 보면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1호가 제주 해녀업이 제일 먼저고 2015년 10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의 2016년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제주 해녀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해녀업을 해서 2017년 공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 11월 30일인데 인터넷을, 그러니까 네이버에 보다 보면 12월 1일로 잘못 기록되는 게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는데 이게 결정된 순간에 한국 시간은 12월 1일 0시 30분인가 1시가 이래가지고 잘못되어 있는데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거는 개최지 시간이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 제가 그래서 이거를 꼭 주관식 시험 문제로 냈는데 12월 1일이라고 쓴 학생이 매 학기에 나타나요. 내가 강의할 때도 미리 말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문제 나오면 그때 핸드폰으로 네이버 찾아보니까 눈에 보이는데 12월 1일이다. 역시 학생은 끝까지 학생이고 시간이 바뀌어도 매번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분이 해녀 대표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고 이분은 제주도를 떠난 분입니다. 다 보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해녀박물관 개관기념 학술회의에서 제가 발표를 할 때 등재 제안을 제일 처음 이야기를 했고 왜 제주문화를 보존 전승해야 되는 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있는 문화유산, 그 다음에 물질이 지속가능성을 전제이고 해녀가 잘 늘어나지 않고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서재철 선생이 찍은 사진이고 해녀박물관의 도록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해녀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나다 그러실 분이 나타났어요. 계속 과거와 현재를 계속 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아이들이 바닷가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질과 그게 친숙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유네스코 협약은 2003년에 제정이 됐고 2006년에 발효가 됐고 그래서 살아있는 유산, 그 다음에 지속가능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지속가능성은 개인으로 볼 때는 약간 많이 채취하겠다 욕심 누구나 있는데 이 공기통 없이 물속에서 참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절로 조절이 되고, 물론 아까 1분이라고 퀴즈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현재는 70대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개인으로 인해 가지고 할리마 선생의 단편소설 제목에 2분 30초라는 소설의 단편소설도 있는데, 그러니까 2분 30초까지도 숨을 참고 물속에 있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숨 쉴 수 있는 만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숨이라는 고위험 감독의 다큐멘터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에서 숨을 참지 못하고 삼키면 물숨을 먹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을 5,000개는 물론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체기가 정해져 있지만 이 5,000개 따라 잡을 수 있는 물건 크기 같은 것도 있지만
15,000개마다 좀 더 세분적으로 하고, 이걸 이제 물질 작업이 끝나고 있다는 거. 우도의 경우인데요. 비료포대에 흔들죠. 그때 해녀 상대로 강의했을 때 우도 해녀가 우리도 지금은 사이드에 물어요. 이게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는 이렇게 비료포대를 했지만 한 3, 4년 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사이드에 했는데, 그다음에 해녀회 또는 잠수회에서도 뭐 개닦기 같은 거를 하고 뭐 하는데, 제가 사실은 어저께 서울에서 국가 중요어업유산 2차 서울 심사를 하러 서울 갔다 왔는데, 지금 미역 채취,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미역 채취 같은 것도 돌미역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도 개닦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해녀만 같으면 가지고 할 때는 야, 저런 것도 하니까 진짜 제주 해녀 대단하다 그랬더니, 바닷가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공동 채취하고 미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닦기를 한 군데는 주민들이 하고 또 한 군데는 주민들이 안 하니까, 나이 들고 하루만 분이 없어서 안 하니까 저기 그 행정에서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개닦기가 지금 잘 자기네들이 채취할 해산물과 해조리를 따기 위해서 잡초 제거하고 하여튼 개닦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저는 막 제주 해녀만 하는 것 추로, 그렇다고 말은 제가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그런 것처럼 했는데, 어제 다른 지역의 미역 채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도 해안이라든지 울릉도인가요? 하여튼 저기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채취하는, 그러니까 해산물을 채취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동안에 해녀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하고 약간 저랑 입장이 달랐던 게, 이것도 이제 2009년도에 학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 유산 명칭이 왜 제주 해녀 문화인가. 근데 이거는 해녀 노래는 1971년도에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고, 이건 서재철 선생의 사진인데, 해녀 노래는 60년대까지 돛담배에 노를 저을 때 하는 노동요예요. 지금은 이제 기계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노동요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여전히 해녀들의 애환과 정서와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 지금도 불리고, 그렇지만 해녀가 사라져도 그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죠. 해녀 노래는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물옥과 물질도구도 제주도 민속문화재로 2008년에 했는데, 지정된 물옥과 물질도구는 지금은 다 공못으로 바뀌었죠. 지정된 것은 물옷이 지정이 된 거고, 역시 지정된 건 코테안이에요. 그러니까 박으로 만든. 그리고 이것도 미라고 하는 것으로 억새 필때 나온 걸 만든. 그러니까 이렇게 민속자료로 지정된 거는 박물관에 잘 보관해서 60년대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스티로폼 태양이고 고무잠수목이죠. 그래서 제주 해녀가 사라지면 제주 해녀가 가지고 있는 물질 기술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제주 해녀 문화 전체를 보존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노래나 물건은 계속 전승이 되지만 해녀의 물질 또는 기술, 지식 그런 것들은 해녀가 사라지면 물론 이제 기록으로 오디오나 남길 수는 있지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주 해녀의 유산적 가치는 2018년도에 제주학센터에서 만든 제주 해녀 이해라는 제주 해녀 양성과제라고 했던 그때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준호군이라고도 하고 문지수 사진가가 바람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해녀가 우뭇가사리 초초를 메고 나올 때에 무트로 나올 때 사진인데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바다에 핀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책에는 이 사진을 생각을 해서 김광열 시인의 시에 바다가 꽃 해녀를 바다꽃이라고 뭐 비교하고 있어서 이걸 했는데 어쨌든 유산적 같이 이 제작센터에서 나온 체계를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과정, 물질기술과 사회적 관습, 제주의 유산화, 그다음에 내천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네스코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등재 조건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마지막 5번이 자기네 나라에 이미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신청할 당시까지 제주해녀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법상 무형문화재가 될 수가 없었는데 2011년에 예비목록이라는 문화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주해녀가 법적 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1번이 아리랑이고요, 2번이 김치인데 아리랑이 2012년, 김치는 2013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아리랑이 중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아리랑은 우리나라 건데 왜 중국에 사냐고 했는데 우리나라 신청하려다 보니까 이게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비목록이라는 새로운 목록을 만들어서 사실 예비목록이라는 거는 세계유산, 우리 자연유산, 문화유산 그때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예비목록이고 그리고 이제 가면 세계유산 목록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볼따서 했고 김치는 또 일본의 기무치가 또 뭐 식품에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 김치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등재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김치만 가지고는 이게 무형문화재 그래서 이제 김장문화 우리 김치를 김장을 담궈서 나눠 먹는다 나눔의 문화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걸 다 보시면 또 이 사진에서는 제가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들으시구나. 이게 제목이 3군 제주해녀예요. 우도에서 살면서 사진 찍은 이석은 작가의 건데 이 사진에서 무엇을 보고 3군인지 제일 잘하는 해녀들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나와 있어. 와 여기 역시 제주학센터를 방문하신 분들은 이미 사전에 상당한 지식들을 같이 소양이 있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태학과 망사리의 크기를 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해녀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 난 제목을 이러는데 뭐 보고 상품이라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해녀 삼촌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벌써 입이 다 아시네요. 이게 인정서고 제주학에 대해서는 제가 딱 한 편은 지역연구와 제주학이라고 한 거는 96년도에 제주학 페이지에다가 실은 거고 2011년에는 발표만 한 게 속주명이 남긴 제주학의 가제 2011년에 저 속주명이 남긴 제주학의 가제도 그때 학술회에서 발표된 것들의 상당 부분은 단행본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보고도 단행본에 한 챕터를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제주학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나는 글로는 안 실린다 발표한 거로 끝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정년퇴임 기념을 대표 편자는 철학가의 유봉택 선생인데 그 양반이 이 책을 펴내며 앞에 머릿말에 뭐라고 썼냐면 인류학 차원에서 본다면 제주섬을 다루는 제주학은
그것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이제 인류학의 일부라는 소리죠. 제가 가보친 거는 제가 집어넣은 거고 제주도의 자연인문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제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학은 그것의 한 부분이다.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류학 차원에서 보면 지역이 제주 지역에 대한 연구는 여러 지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전통적인 분과 학문에서 그래서 국가 자료도 여성학, 문학, 미적학, 역사 이런 식으로 자료도 정리를 지금 해놨지만, 그러니까 인류학은 미적 쪽으로 분류를 하셨겠지만 그것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책 제목은 제가 정했는데 인류학과 제주학의 시선으로 제주도를 있다. 1부 제주학의 시선, 2부 인류학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1부 제주학의 시선은 5개, 그리고 2부 인류학의 시선은 6개. 근데 이걸 제목을 앞에 제주학의 시선에 나오는 거는 전공자가 철학, 그 다음에 인문지리, 그 다음에 역사, 식품영양 이렇게 4종류가 역사학이 2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5명이 했는데 뭐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제주학, 즉 인류학자가 아닌 사람이 제주도에 쓴 거는 제주학으로, 그러니까 제주학의 시선, 그러니까 그게 제주학이라는 게 아니라 제주학의 시선으로 보고 나머지 6명의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의 시선. 근데 이제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시면 그 1부나 2부랑 큰 차이가 없는 논문도 뭐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인류학과 제주의 관계에 이러해서 저도 아까 소개를 여기 여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주학 회장도 했고 한국문화인류학 회장도 했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 관계를. 하여튼 유용택 선생님 저렇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제가 1996년도에다 발표할 때 정리한 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학이나 무엇인가 할 때 지역 연구다. 네. 근데 그거를 지역 연구로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 간 비교를 통해서 법칙 정의적인 지역 연구, 이거를 이제 지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특유의 문화 세대 간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 간 차이나 지역의 특징을 찾기 위해 특정 지역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는 개별 기술적인 지역 연구. 여기서 핵심이 이제 법칙 정립하고 개별 기술인데, 그러니까 보통의 분과 학문들은 다 법칙 정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인류학은 개별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지라는 건 다 개별적으로 기술을 하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 연구를 많이 인류학에서 하긴 하는데, 뭐 사회학 같은 경우는 법칙 정립이고 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96년도에 제가 저렇게 썼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래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개별 학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지역학을 내세우는 거니까 지역 연구론을 내세우고 해서는 사회나 지역의 역사성과 총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를 학자간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의도가 가운데 보여진다. 그리고 제주학 연구자 모임이 2010년도에 제주학과 만남의 책에서 쓰기는 제주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제주의 정체성의 교묘이고 지역의 정체성은 인문환경, 자연환경에 맞물려져 있다. 그러니까 2가지를 다 보면 결국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정체성. 그러니까 지역의 정체성. 아까 제주에 다리가 놓치면 전라도까지 해저터를 뚫리면 지역이란 제주가 섬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것이 되는데, 그래서 그럼 정체성만 연구하는 게 학문이 될 수 있는가? 뭐 어쨌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학자가 연구를 할 때 이게 이제 물리적 결합과 화학적 결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풍토상 학자들의 우리나라 학계의 풍토상 물리적 결합도 어렵고, 따라서 화학적 결합은 꿈에도 못 꾸고, 그래서 아까 책처럼 그냥 쭉쭉 나열해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은 제주도를 이런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정도로 나열하는 게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주변에 담긴 제주학예 과제를 제가 발표할 때는 석주변 선생이 여러 책을 이제 1년뿐이 안 있었는데, 저는 38년 있으면서 겨우 책 한 권 만들어야 했는데, 석주변 선생은 1년 정도 있으면서 물론 이제 그 후에 사후에 이제 동생이 정리 많이를 했지만 하여튼 여러 권의 제주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자파 이제는 백과사전식의 어떤 분석을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이렇게 했던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석주병이 남긴 제주학예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달라고 해서 우선 제주학은 지역 연구다 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근데 제주 스타디즈 제주학을 이렇게 제가 하는데 스타디즈를 소문자로 썼더라고. 근데 왜 제문자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혹시 이게 소문자로 쓴 이유가 있나요? 제주 스타디 대문자로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대문자. 아니 근데 어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다 여기 어디나 다 소문자 했을 때 대문자 S로 쓰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학은 위민스 스타디즈고 제주학 제주 스타디즈인데, 이거를 개별 국가처럼 할 것이냐 관점이냐 할 때 이제 관점에 불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학은 우리가 학을 붙이면서도 영어로는 위민스 스타디즈예요. 하나의 통일된 뭐 어떤 틀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는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완벽해요. 페미니즘에 입각한 거 아니면 여성학 연구라고 안 치는다. 페미니즘이라는 강력한 관점이 있는데, 그럼 제주학은 그런 제주 지역 연구를 위한 관점으로 내세울 만한 게 정체성? 그거 하나인가?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좀 보통 모든 지역 연구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고민은 여성처럼 하나의 분과학문처럼 그게 축적이 되려면 제주학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에 어떤 관점이 무엇인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통적인 개별학문의 성과와 제주학의 성과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어학이나 방언학에서 제주어를 하는 것과 제주학의 입장에서 제주어를 연구하는 게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를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답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올해 3월 말에 낸 책의 마지막 주에도 다 같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해서 저도 제주학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시 반이 다 됐는데,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면 시간이 됐지만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립대학교는 왜 제주학과가 없습니까? 네, 인류학과도 없고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한국학 협동과정이 있죠. 또 한국학과는 아니고, 왜냐하면 여성학과의 경우 여성학과 있는 데가 학부부터는 없고, 이화여대도 석사과정이고 계명대도 석사과정이고, 아직 여성학과가 없는 곳은 여성학 합동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과에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사회 역사 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 협동 과정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학도 미미즈 스타디가 제조학도 협동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조학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조학 협동 과정을 만들 것이냐, 한국학 협동 과정을 만들 것이냐의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 논의에 장애는 없었는데 결과는 제조학을 하면은 졸업생들이 먹고 살 게 없다, 팔릴 데가 없다. 한국학이라고 해야, 한국학 협동과정은 여러 학과도 있고 또 한국학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원에는, 그것도 대학원에만 있죠. 한국학도 코리안 스타디즈예요. 그러니까 한국학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거를 그냥 한국학이라고, 코리안 스타디즈라고 하는데, 한국학을 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나 동양에서, 특히 서양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학을 하신 분들은 역사나 그다음에 문학 중에서도 고전 문학,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데 한국 사람, 한국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전 문학을 분석하고, 요즘에는 이제 잘 나가는 문학도 현대 문학이 많으니까, 또 이제는 K-팝, K-컬처가 뭐 어느 나라에서나 한국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거기도 무슨 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프로그램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주학의 경우 뭐가 협동과정 할 때 어떤 거가 중심이 될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번 학기에 제가 대학원 강의를 한국과 제주의 인성문화라는 거를 유성학과의 대학원 과정을 처음 했는데, 제목 자체가 한국과 제주의 민속문화예요. 물론 제가 민속문화를 잘 몰라서 민속문화를 주로 안 가르쳤지만, 그러니까 한국을 넣어야 그나마 졸업생들이 학위를 받아도 어디 가서 하지, 제주학 협동과정 졸업생이라고 하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근데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그때 제주학 협동과정을 하면 지금쯤은 더 잘 팔리는데, 한국학은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하고, 지금 말한 대로 한국학의 핵심은 외국 사람이 한국을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주학의 경우는 제주 사람들이만 해야 돼서는 안 되지만, 제주 사람들이 제주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학을 내세우고 하는 거 보면 국제 한국학회라는 학회도 있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한국 연구를 해외에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해외 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한 거랑 한국의 학자가 연구해서 영어로 한 것과, 모르겠어요. 그 영어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겠죠. 모국어하고 우리는 외국어니까. 근데 하여튼 제주학 협동과정을 차라리 한국학 협동과정이라고 안 하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요새 보면 해루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주도 바다가 황폐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녀들도 자기가 뭐 미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조류가 없어가지고 전복 같은 거 소라든가 채취를 하기 힘드는데, 또 동호인들이 나와가지고 또 해루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누구 땅이냐? 이거는 나라 땅인데, 근데 저희들 해녀를 보호 육성을 하려면 해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바다에 그 채취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동호인들이 와가지고 또 해루질을 한다고 그러고, 또 그분들도 관광사업 활성화를 차원하면 레저 차원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납득이 하도록 해야 될 건가? 그래서 교수님의 좀 생각을 어떠신지 바라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방선거나 각종 선거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농담이고요. 이복권이, 그러니까 그 해루질 뭐 하여튼 레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해녀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을에 따라서는 감시조를 해가지고 뭐 본초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참 그러니까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제주특별지도 해녀협회 장도 그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거부터 해루질을 하는 거 없애달라고 뭐 하는데 저는 적당한 답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그러니까 해녀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거에 가치를 하고 그래서 꼭 잡아야만 맛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도에서는 같이 해녀의 전당을 해녀박물관 옆에서 해가지고 실감형 컨텐츠로 우리가 직접 물질을 안 하더라도 뭐 이런 전시를 하려고 이제 시설을 만들겠다고 문화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시를 하면 대리만족으로 좀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해루질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걸 내조로 하는 게 아니라 장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죠. 사실은 뭐 내조는 지금 말한 대로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영위 목적으로 아까 장사,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파는 현장을 하지 않아요. 혈액광이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을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뚜렷한 대답은 할 수가 없어요. 또 한번. 이거는 이철인 교수님한테도 하는 질문이고 또 제주학센터한테도 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 뭐 요즘 뭐 K컬처 해서 외국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좀 약간 가볍긴 하지만 좋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주에 대한 연구, 뭐 한국학 차원에서의 일부로서 제주에 대한 연구가 됐든 뭐 제주 많은 대상 연구가 됐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예일대학교의 그 고광민 박사에서 부모님 그 전혜선 박사와 같이 그 한국학 연구소입니까? 이스트락 동암 연구소가 그게 그 동양학 연구소 뭐죠 일종의? 아니 한국인데 그 호를 따서 동암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주체가 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적 관점에서 서양적 관점에서 한국학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요즘 저 전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문화인력 이 자기의 민족지 제주도 이런 책을 번역할 생각은 없습니까? 번역? 왜냐하면 좀 이게 압축하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연구사 관점을 압축하긴 하지만 제주에 대한 관점을 제주 이 내부적 시선 또는 뭐 내부적 시선을 할게요. 올해 연구하셨으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이 제주학센터에서 나온 많은 저작들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권에 알리는 작업을 할 생각은 없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거 우리끼리의 만족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진상 보고서도 이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영어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제가 영어 카피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번역을 한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작업인데 굉장히 예산과 시간과 그다음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문학작품 같은 거는 지금 번역원인가요? 그런 데서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도 뭐 외국에서 상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해외에 알리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학술 연구에 대한 것들을 번역하는 거는 그렇게 지원이 지금 연구재단에서도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온 번역, 명저 번역 지원은 있는데 우리의 성과를 외국어로 번역한 거는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연구재단에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지금 그거는 정책적으로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제주 학이 됐든 그러니까 제주 스타디즈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려면 그런 번역 작업이 많이 되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그것도 소설이죠. 현경선의 순위삼청 같은 것도 번역이 그러니까 문학작품은 이상하게 더 쉽게 문학작품이 더 번역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간이 번역할 생각을 하는데 적인 연구는 그래서 지금 한국문화인류학회는요 그 서울대 인류학과지만 근데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한국 매년 이제 영어 잡지를 1년에 한 권인가 1년에 한 권씩 내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인류학적 주로 이제 학술지가 2개뿐이 없으니까 거기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돈을 주고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된 책 학술지를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인류학자들한테 특히 한국을 연구하는 해외 인류학자들한테는 한국의 인류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근데 그건 저자가 직접 번역하는 게 아니라 전문 번역가를 써서 번역을 하고 서울대 비교문학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만든 거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한국인 저자가 감수는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말이라도 어감이 다르니까 전문 번역가가 번역한 거를 감수하는 정도로 해서 어쨌든 그거가 제가 학술 성과를 그러니까 우리 한글말로 된 우리말로 된 학술 성과를 해외로 알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 하나 생각입니다.